오늘은 이제 19세 대표팀이 16강을 진출했고 김은중 감독님의 U10세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경기마다 따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있었고 다양한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뭐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첫 경기에서 프랑스 우승 후보 프랑스를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1승을 했고요. 2차전에서 이제 온두라스한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2까지 따라가면서 무승부를 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감비아랑 0대0 무승부를 하면서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20세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진출을 또다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맞고요. 선수단과 감독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기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는 것 중 하나는 U20세 대표팀의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켜보면 되냐, U20세 대표팀을 보면서 기대되는 부분과 불안한 부분 혹은 좋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토크로 조금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김은중호의 경기를 보면서 프랑스에게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우리나라가 엄청 잘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프랑스와 했던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67대 33%였고요. 슈팅을 23개나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톤 타겟 같은 경우가 6개였고 블록드 샷이 6개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투혼을 보여주고 몸을 날리면서 수비한 부분들과 골키퍼 김준홍 선수의 엄청난 세이빙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이 프랑스 경기를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암울했고, 야, 이게 진짜 경기력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월드컵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두라스와 경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두라스의 공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2대0까지 끌려가는 상황들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후반전에 이제 좋은 교체 카드로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냈죠. 이 경기에 대한 스탯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일단 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 경기에서는 여러분들 7대3으로 포지션은 많이 가져갔으며 슈팅이라든가 샤론 타겟 슈팅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허나 이게 후반전에 우리가 조금 더 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면서 2대0 스코어가 2대2까지 따라가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졌던 거고, 요 아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코어는 2대2지만 빅찬스랑 빅찬스 미스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골대를 맞추는 상황들이 나왔지만 빅찬스가 크게 나오진 않았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감비아 경기의 스탯을 보면 감비아 같은 경우에 또다시 포지션을 이겼고요. 슈팅 숫자가 10개 차이가 나면서 샷온 타겟은 6개, 그다음에 블록샷은 5개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는 뛰고 있고 수비적으로 진짜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많이 막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지만, 요 아래 또다시 보시면 빅찬스 미스트 4개가 만들어졌고 4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경기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상 색깔은 크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술적으로 사실 뭐 4-5-1 혹은 4-4-2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내려앉는 건지 전방 압박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들의 뭐 프랑스가 됐든 온두라스가 됐든 감비아가 됐든 우리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거거나 전방 압박을 하면서 수비를 하는 경우라면 상대의 윙어들 혹은 미드필더들이 미드필드진과 수비진 사이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을 편하게 받으면서 돌아서서 우리나라에게 위협적인 슈팅이라든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 자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야 해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가 내려앉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내려앉았을 때 반대로 카운터택을 쳤을 때 효과적이었냐, 사실 그런 모습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점유 축구를 하려고 한 건지 내려앉아서 수비 축구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두 개를 섞어서 하려고 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축구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승리를 하고 뭐 무승부를 해서 토너먼트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승 2무로 우승 후보 프랑스를 꺾고 결국에는 우리가 2위로 진출을 해서 에콰도르랑 16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경기력적인 부분과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사실 골키퍼 때문에 올라갔다. 물론 그 앞에 수비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수비수 선수들의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골키퍼들의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빛났던 경기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상대들이 정말 넣어야 될 찬스들을 정말
넣지 못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허나 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단 여러분들 뭐 16강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축하를 드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만날 에콰도르도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에콰도르의 축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드는 것과 동시에 사실 토너먼트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겨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끌고 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도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경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20세 아시안컵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에서 결국에는 페널티킥으로 졌는데 그때도 사실 경기력이 비슷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경기를 몰아쳤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압도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끝까지 막아내면서 PK까지 가면서 결승전까지 가서 아쉽게 졌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이 슈팅을 27개를 했고요. 골대 안에 10개를 찼습니다. 그리고 키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데이터가 아쉽게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비교적으로 점유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코너킥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밀렸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축구를 우리가 꾸준히 사실상 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안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김은중 감독님께서 이 월드컵을 나가기 전부터 사실상 이 20세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고 소속팀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컨디션의 문제, 뭐 경기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개개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온두라스, 그다음에 감비아에게 많이 밀렸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개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밀린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수비적인 요소로 잘 가져 나왔냐라고 봤을 때는 전 사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물론 빛났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준홍 선수라든가 문현호 선수는 굉장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정말 유명한 골키퍼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격 지역에서는 사실 김용학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면서 김용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경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김용학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면서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그런 파워풀한 플레이라든가 약간 어렸을 때 권창훈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오른발과 왼발을 잘 쓰기 때문에 볼 처리라든가 뭔가 이런 확실히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 안정감은 확실히 느껴진다는 게 느껴졌고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김지수 선수가 확실히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줬지만 뭐 엄청난 활약을 했다, 진짜 눈에 확 들어왔다라고 하는 선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강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FC 서울의 지난 경기들을 제가 다 보면서 사실 굉장히 기대했고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강성진이 공을 잡았을 때는 카운터택 상황에서 본인이 속도를 살려야 되는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속도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유형의 윙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장 이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뛰면서 사실 중앙의 엔진의 역할을 해줬는데 새 경기를 보면서 사실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16강으로 올라갔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웠던 경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뭐 경기력은 경기력이고 전술적인 면은 전술적인 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혹은 리그에서는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기고 비기고 결국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 팀을 비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비판보다는 어쨌든 간에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키면서 뭐 16강을 이기고 8강을 이기고 또다시 4강을 올라가면서 지난 20세 대회 때 우리가 보여줬던 그런 성적을 보여준다면 뭐 이 축구가 더 좋았다 저 축구가 좋았다라는 판단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16강전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아쉬운 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어린 나이 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유망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뭐 16세부터 시작해서 18세, 19세, 20세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탤런트가 절대로 이런 해외파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 조 안에서만큼은 냉정하게
기량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 선수들이 확실히 좀 해외 선수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진 경기들이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토트넘의 콘테를 보듯이 이 꾸역승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지켜내기를 보여주면서 승점들을 잘 쌓아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에콰도르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내려앉을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전방 압박을 잘 해서 그 상황들에서 공을 따서 우리가 공격을 잘 이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냉정하게는 우리나라가 얻는 그런 코너킥, 세트피스, 이런 데드볼 상황을 잘 활용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주에 있는 에콰도르 경기 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